주제는 코로나19랑 재무제표 읽기예요. 음, 제목을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단톡방에서 이제 회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종의 이제 현실에서 바로 벌어지는 재무제표를 어떻게 읽을까 하는 뭐 이런 쪽의 어떤 관심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작은 일주일에 한 개씩 재무제표 읽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2017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읽고 있긴 한데, 잠시만요. 수락해야 될 분이. 어차피 설명하는 중이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제 예의가 들리시면 좋겠어요. 화면이랑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할게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하면서 제가 꿈꾸는 거는 요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그 이 재무제표 보는 거에 관심을 가셔가지고 다 함께 어떤 회사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함께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꿈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급하게 이 줌이라는 회의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1분기 보고서가 곧 나와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1분기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에 관련돼서 이 기업들이 받은 영향이 어떤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즉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을 뭐 기자분들 많이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그 중에 몇 가지 포인트, 특히 재무제표 중에 몇 가지 포인트들은 확실히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 변화가 있는 부분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거 지금 기록 권한 요청해도 되나요? 그 회의 내용. 어,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네. 화면 다루지를 몰라요. 못해요. 뭐가 네.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 제가 이거 화면이 지금 기억을 못할 것 같아갖고. 나중에 다시 물어보세요. 그 네, 자료나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은 필요한 부분은 오늘 오신 분들 저한테 나중에 좀 개인톡 주시면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1분기 1분기 보고서가 나올 때 재무제표 중에 어디를 쳐다보면 회사가 무엇이 달라진지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재무제표라는 거는 파이낸셜 리포트라고 해서 사실은 보고서예요. 이게 받아보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형식이에요. 어렵다, 보기 힘들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야, 우리 회사가 이런 일을 했어라고 이해관계자한테 얘기해주는 보고서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리회계 영역이라고 제가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몰라요.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겠죠. 우리 진짜 어려워. 아니야, 우리 지금 거의 망할 수준이야. 근데 그 얘기를 받게 되고 떠들지는 않아요. 다만 어, 상장사라든지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는 이걸 회계 처리해서 재무회계로 재무제표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특히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거나 이를 위해서는 꼭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나온 숫자를 보고 우리는 의심을 하고 합리적인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들리는 얘기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숫자도 힘들게 나오겠지. 왜냐하면 뭐 이익이나 이런 것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구나. 반대로 숫자를 보고 이 회사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왜 이렇게 이익이라든지 이렇게 떨어졌지?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건이 뭐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또 추정하는 거죠. 즉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모든 기업들이 죽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다 대부분 다 컨센서스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기 보고서가 나올 때 굉장히 숫자들이 나빠질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오늘 짚어볼까 해요. 제가 중간에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 혹시 이 자료 화면이 안 보이시거나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 있으시면 뭐 어떻게 목소리가 안 들리시면 얘기를 못 하겠구나. 근데 이제 다들 잘 들린다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할게요. 혹시 문제 있으시면 이 줌 중에 뭐 손들기라든지 다른 기능이 있어요. 아니면 단톡방에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지금 몇 분 계속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 이게 진행이 되는지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락은 계속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정리하자면 1분기 보고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재무제표 중에 어떤 부분을 꼭 살펴보면 좋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합리적인 추정 중에 제일 첫 번째 추정이 뭘까요? 이거예요. 당연히 매출액이 줄겠죠. 근데 우리가 매출액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실 때 첫 번째는 기업의 상품, 서비스 판매량이 준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게다가 물건도 안 사요. 특히 사회적 거리 운동 캠페인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안 가잖아요. 상점에 안 가, 아예. 그럼 기업이 이 매출액이라는 거는 소비자와 만난 접점이 얼마큼 되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그게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매출액은 줄어요. 자, 매출액이 준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매출액이 줄 때 같이 이익만 줄면 그 비슷한 비율만큼 이익만 줄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매출액이 20% 줄었는데 이익이 30%, 40%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매출액을 우리가 수익선식으로 해서 수익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반대로 약간 치환해 보면 매출액은 이익과 비용을 더해 놓은 거예요. 그럼 매출액이 줄면 이익도 줄고 비용도 줄어야 되는데 아차, 비용이 안 줄어. 그러면 이익이 더 주는 거겠죠. 즉 여러분이 이제 재무제표를 봤는데 1분기 보고서 딱 나왔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매출액이 준 거는 이제 측정 어느 정도 줄었는지 바로 보죠. 20% 줄었어, 30% 줄었어. 근데 이익이 그 비율만큼 줄지 않았을 때, 아니면 그 이익이 그 매출액 준 거만큼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좀 찾아보면 이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1분기 보고 나왔을 때 매출액을 보시지만 그 매출액이 줄어든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익과 비용 저 부분이 얼마큼 같은 비율로 줄었는지 같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음소거는 안 할게요. 자, 또 다른 거는 그 매출액이 줄었을 때 지금 이 본연의 사업의 영역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라는 외부 환경 때문에 줄었잖아요. 그러면 같이 보셔야 할 사항은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다른 부분을 보면 이 회사가 시장 전체에서 얼만큼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산업은 거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 망했으니까. 뭐 그 식품 영역 중에 있는데 요즘에 그 간편식은 잘 될 거 아니에요. 식품 전체 시장 중에 간편식은 그나마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간편식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 중에 이 회사가 내가 보고 있는 회사가 매출액 중에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보셔야지 이 영향력이 이 외부 환경의 이 코로나라는 사태의 영향이 얼만큼 이 회사에게 악영향을 주는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 점유율 자료도 이 사업 보고서나 재무제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금방 보실 수 있다고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수익 중에서 제품별, 영업 부분별 이런 얘기들을 같이 찾아보시면서 그래,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우리가 뭐 그 회사가 자동차 회사라고 해도 사업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영업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구별해서 볼 수 있는 정도 보시면 전체적인 매출이 줄었을 때 이익도 비용도 같이 줄거나 같이 줄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이 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첫 번째 매출액이 준 부분에 대해서 보실 때는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 목소리가 빠를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빨리 하는 편이라서 잘 듣고 계시죠? 나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했다가 다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 추정 중에 하나는 고정비가 변동비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아까 매출액은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근데 매출액 중에 이 고정비랑 변동비란 개념으로 매출액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매출액의 증감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얘기하고요. 매출액의 증감과 비례해 발생하는 비용을 변동비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같은 경우에도 파는 숫자만큼 원재료가 드니까 매출 원가 중에 그 원재료는 변동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공장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공장에서 일하시는 근무자의 인건비는 고정비의 성격이에요. 제가 고정비랑 변동비의 개념은 살짝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거는 개별 산업마다 살짝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정지돼 있고 그리고 당장 이게 얼마큼 길지 모른다면 기업은 뭘 할까요? 고정비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팔리지 않는 이 산업의 매출을 그냥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비용만 계속 발생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만약에 우리 회사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커지게 되면 회사 문 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는 1분기를 지나고 나서 더 2분기까지 전망을 해서 봤을 때 이 고정비 부분 중에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쿠팡의 예를 좀 들자면 쿠팡이 작년 2015년에 봐도 판매 관리비가 40% 정도예요. 그 쿠팡이라는 회사가 그 쿠팡맨이라든지 물류센터를 건립하면서 이 고정비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물류산업 전체에 필요한 부분으로서 투자를 한 거긴 한데 지금 쿠팡은 상황이 좋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유통이나 이런 것도 다 앉았을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재밌길 바라요. 자, 세 번째 컨센서스가 되는 게 장기금융자산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학이라는 회사 샘플이 들어갔는데 무학이라는 회사는 소주 회사인데 이 회사의 금융자산이 2,900억이나 돼요. 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잖아요. 실제로 회사도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요 1, 2, 3개월 동안 확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무제표상으로도 이 금융자산 부분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 금융자산 중에 이 뭐 현금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이렇게 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줄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재무제표 표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는 실제로 이익이 금융자산을 팔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으로만 표현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요 이 금융자산의 주가가 낮아지면서 굉장히 그 자산 전체 중에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의외로 금융자산의 비중이 많은 회사들은 자산 총계의 부분도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업용 자산인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물건이 안 팔리는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재고가 늘겠죠. 뭐 실제로 그 재고가 는다는 거는 눈에 안 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3분기 이렇게 3개월치 재고가 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품을 안 만든다고 해서 원재료 부분에 있어서 뭐 증가가 더 되거나 뭐 아니면 실제로 사야 될 부분을 안 사게 되면 재고 정상 관리를 잘 할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어떤 회사의 지금 1분기 보고서를 딱 보셨을 때 지난해 바로 전분기랑 비교하거나 아니면 그 전년도랑 비교해 봤을 때 재고 자산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재고 자산 중에 특별한 재고서를 가진 회사들도 있어요. 그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획물 같은 재고 자산이 있어요. 가가지고 원양어선이 가가지고 계속 잡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안 팔려요. 그러면 그게 결국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냉동창고에 넣어둬야 되잖아요.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재고가 늘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사실 이런 재고자산 회전율이에요. 요 회전율에 관련된 거는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지금 당장 전분기랑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지난해 내지는
평균치랑 비교하는 게 이 어떤 특정한 회사의 재고자산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매출액 나누기 재고자산, 매출원가 나누기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시면서 회전율 자체가 좀 변화되는 거, 반대로 지금 이 방에 기자분들 많이 계시다면 이런 회전율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아졌는데 당신네 회사는 어떤 그런 대책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다섯 번째는 그렇죠. 매출 채권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수 있어요. 매출 채권은 기업이 다른 회사나 소비자나 아니면 다른 고객들한테 받을 어음이자 외상값 같은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뭐 거래처 사장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다 어렵잖아. 이번에 좀 늦게 좀 받아줘. 뭐 이러면서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외상값 못 받으니까 현금으로 회수화되지 않고 그냥 채권으로 쌓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서운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건 뭐냐면 나의 거래처, 내가 지금 팔았는데 물건을 줬는데 나한테 돈을 안 주는 데가 망해요. 그러면 그 받을 돈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엔 나도 망할 수 있어요. 연쇄도산이 될 수 있는, 시효가 될 수 있는 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이번 1분기에는. 그렇지만 매출 채권이 확 늘었을 때 상대편 회사, 어떤 내가 보고 있는 회사에 거래처 되는 회사들이 연쇄도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회사가 매출 채권이 증가되는 거, 그 매출 채권이 정말 회수될 수 있는 건전한 자산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뭐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한국콜마라는 회사의 무형자산이 1.1조인데 무형자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콜마가 이 무형자산이 왜 생겼냐면 CJ 헬스케어라는 회사를 지난해 샀어요. 그러면 올해 2020년에 M&A를 하거나 아니면 IPO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주식시장 사정도 안 좋지, 경기도 안 좋지. 자기네가 계획했던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순간이라는 거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도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BTS 뭐 군대 가는 뭐 이런 얘기는 둘째치고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 제대로 제값을 받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될 때는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조건이 안 맞을 경우에는 사업적 기회를 잃게 되는 그런 사태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얘기는 이제 그렇죠. 작년까지도 어려웠던 회사, 그런 어려웠던 회사들에 대한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부채 비율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레버리지라는 효과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본 말고 남의 돈을 통해서 이제 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할 때는 이 레버리지 효과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투자자보다는 부채를 가지고 이 소음이 뭐죠? 제가 이 소음 하여튼 이 부채 때문에 이렇게 이자만 주고 돈을 벌 게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어느 분이 청소기를 돌리시는 소리 들려요. 어쨌든 그러면 그 부채라는 부분에 이 채권자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상황이 어려운데 너 그거 성공할 수 있겠어? 빚 갚아.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부채 비율이 높았던 회사들,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 회사들, 2019년 말까지 그러면 그 위험이 굉장히 더 그 회사의 위기로 돌아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1분기 보고서 딱 나오게 되면 분기서 보고서 나왔더니 니네 야 이제 이렇게 벌어가지고는 당연히 이자도 못 낼 것 같은데 계획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채권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너희 지금 뭐 안전한 자산들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냥 따박따박 이자 주고 돈 주면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빚준 사람들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살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어떤 대화라든지
요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부채비 높은 회사들을 찾아보시는 건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회사들 입장에서 부채가 높았던 회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기존적으로 사채를 발행했던 회사들도 좀 더 조건이 더 안 좋은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 단기 차익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되고 그 현금을 보유한 걸 가지고 당장 갚아야 할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도 그 돈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없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투자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흔들려고 해요. 그럼 경영권에 대한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그 부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자본 조달에 대한 생각들을 더더욱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그럴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얘기는 이런 거죠. 그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이 지금 영업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없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투자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줄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분기보고서 보시면 이제 현금 흐름표 중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재무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기말의 현금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수 있어요. 물론 상황이 좋은 회사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가 새로운 사업으로 내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현금 보유량을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상황이 가장 어렵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IMF 그럴 때 굉장히 이제 중견기업 중에 탄탄한 기업들은 시장이 열렸다고 표현을 해요. 내가 진출하기 어려웠던 산업에 적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신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현금에 관련된 활동도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좋은 기업들은 이런 게 문제죠. 돈 얼마 없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그 부족했던 것도 아닌데 뭐 이거 제 예가 드렸던 거는 우영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몇 천억짜리 매출을 했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도 금액은 91억밖에 안 됐거든요. 당시에도 흑자였어요. 흑자도산이 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분기 끝나고 났더니 이거 원래 무리하게 제조업시설 많이 확충했던 회사들 당장 갚아야 할 대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금융 경색이 오기도 하고 게다가 가진 돈도 없고 그러다 보면 잘 나가는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아까 몇 가지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시그널 중에 하나는 아마 이 가치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식 투자도 많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이렇게 외부적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니 실제로 기업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가게 됐죠. 그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동학 나노 개미 운동이라고 좀 생각해요. 수많은 정말 작은 자금들이 모여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올바른 투자인가 재무제표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고 하는 투자인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분기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이게 너무 주가가 떨어졌지만 이 회사들이 그래도 아직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했잖아요. 근데 와,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야, 이게 그만큼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단기 투자는 결국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으로 자꾸 가시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업의 실체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남들이 얘기하는 주가의 흐름만 보시고 막 투자를 해서 저희가 주가가 1,700, 1,500에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400까지 떨어졌죠. 그럼 쏠려서 팔고 나면 남들은 다 지금 이 1,400 시대쯤 됐을 때 30% 이상 수익을 안 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다 생각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단기 투자는 결국엔 타이밍인데 타이밍은 사실 맞추기 힘든 거죠. 그래서 아마 코로나 이후에 뭐 요즘에 금융, 원유, ETF 이런 거 많이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농담처럼 나 상패당했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그거는 저는 결론적으로 재무제표 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10가지 정도 이제 1분기 보고서가 나오셨을 때 그 10가지 1분기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매출이 하락되겠죠? 고정비 감소 노력이 시작될 거고요. 가치가 하락돼 있을 거예요. 재고자산도 많이 늘을 수 있어요. 그 재고자산이 많이 느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할인 판다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삼성 그 핸드폰을 샀거든요. 공짜로 거의. 최신 폰이면 공짜로 팔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팔리는 거 재고로 가지고 바에는 빨리 할인 판매하는 거죠. 이때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매출 채권이 증가하게 되면 그 매출 채권은 여러 군데의 어떤 회사들과 연관되니까 저런 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M&A라는 IPO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의 위로 뭐 채권자들의 목소리가 증가할 거고요. 현금 확보하는 노력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시장 기회를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도 생겨날 거고, 이 시기를 이용해서 주식투자에 참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시중에 이제 서점 가보시면 주식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은 제가 1분기 보고서가 나왔을 때 뭐 굉장히 그 상황이 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1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그 숫자를 요 10가지 포인트 관점으로 좀 비교해 보시면 지난해 바로 이제 4분기라든지 아니면 지난해 전체랑 비교를 해 보시면 그 회사가 각 회사마다 상황이 달라서 그랬는데 그 회사가 요러요러한 상황들에 지금 위치에 점해져 있구나라는 거를 바로 비교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포인트로 지금 재무제표 중에 읽어보아야 할 내용으로 지금 정리를 해봤고요. 반대로 만약 여기 투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 10가지, 저 9가지 이 10가지 포인트로 회사들이 지금 안 좋게 가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전망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사태가 워낙 큰 지금 그 임팩트를 주는 사건이니까. 근데 저렇지 않은 회사를 투자하면 좋죠. 반대로 역발상으로. 우리는 다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되고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분기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큰 회사들은 잠정 실적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의외로 영업이익이 나는 네이버라든지 SK 하이닉스는 잘 되고 있어요. 얘네 안 돼야 되는데 왜 잘 되지?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로 회사를 보시면 그리고 실제로 숫자를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들은 이걸로 마칠게요.